쿠팡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한 방대한 상품을 다음날 배송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런 게 쿠팡 기준으로 한 600만 개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가 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을 지금 네이버. 하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진행했다. 최근에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배송 전쟁의 구도라고 보시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 유통의 시대별 주인공 누가 네. 빛을 보고 누가 사라졌는가 이 제목에서 저는 생각한 게 네. 뭐 빛을 보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계속 뭐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일 테니까 앞으로 질문에 나올 것이고 누가 사라졌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유통의 역사를 잘 모른다면 사실은 모를 수 있죠. 기억도 네. 못할 수도 있고 네네네. 한번 사라진 유통회사들 왜 사라졌는지 뭐 이런 거 한두 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현대 상업 시설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70년도부터였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경제 5개년 계획 때문에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원조 현대 상업 시설이 백화점. 백화점. 네. 그리고 롯데백화점 본점도 1979년도에 오픈을 했었었고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다가 80년대에는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랑 같이 지었던 백화점들, 대표적으로 압구정점, 현대백화점, 네,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던 게 아무래도 IMF 맞으면서, 외환위기 맞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도에는 특히나 88 올림픽 때문에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방에도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을 98년도에 외환위기 때문에 많이 도산을 했어요. 지방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백화점 및 롯데 쇼핑이 다 흡수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탑3 구도, 그러니까 현대, 롯데, 신세계의 구도를 이루게 된 게 그때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98년도부터 오히려 떠오르기 시작한 업체가 대형마트였었어요. 대형마트. 네, 왜냐면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많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아서 오히려 활성화했던 게 그때 시기였었고요. 근데 또 이제 슬픈 거는 그동안에 유통업 개방을 하면서 들어왔던 까르푸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월마트 같은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가 뭐 폐쇄를 선언하고 사라지게 되었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서양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다가 놨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었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오프라인 인프라가 생기기 전에 온라인이 먼저 침투를 해버린 국가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업체였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특히나 대형마트 업체들이 좀 성장이 둔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꿈꿨지만 다들 좀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이 더 유리한 제도인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까르푸나 월마트가 접수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그렇죠. 네, 일단 소비 행태라든지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기본적으로는 어렵고요. 과거엔 더 어려웠을 거고 보통 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아무래도 많이 방어를 하다 보니까요. 이 개방도 저희도 뭐 96년도 됐었고 그리고 중국도 그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규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뭐 사라진 회사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진짜 큰 일은 작년에 생겼죠. 그렇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유통업의 책이지만 뭐 이 단어가 없을 수 없는. 그래서 파트 2의 첫 번째 장에 코로나19로 소비 형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모든 내용들이 변했죠. 우리 지금 해외여행 지금 못 간 지 1년도 넘었는데 또 유통 쪽도 정말 많이 변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있었던 유통업에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온라인 시프트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긴 했는데 이게 10년 뒤에 있어야 될 일들을 땡겨서 바로 눈앞에 갖다 놓은 그런 이벤트가 이번 코로나19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1년 반 정도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재택근무를 한 게 완전 유일무이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재난이라는 게 소비 행태를 되게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라는 이 전염병이 발병을 했을 때 2003년도였는데 중국의 당시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라는 C2C 서비스가 런칭한 게 그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큰 공룡을 인터넷 플랫폼 공룡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사스라는 그런 사회 재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 때였는데 그 자연 재난이고요. 이 재난 때는 편의점 업체들의 좀 레벨업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재난이 있으면 보통 실적이 망가져야 정상인데 당시에 2011년도에 일본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사회 그런 인프라 기반들이 많이 망가지니까 편의점들이 그걸 다 흡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빵집부터 해서 동사무소, 그리고 온수도 제공했었고 또 공중 화장실 제공했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기능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레벨업 되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게, 그래서 편의점 일본도 원래 좋았긴 했지만 한 번 더 올라왔던 게 이제 그때 2011년도 대지진이었던 자연 재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사회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좀 가속화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2월 달에 보시면은 50대 이상 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에 가장 좀 익숙치 않은 세대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필품부터 해서 음식료품 온라인 구매 증가율이 뭐 8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게 증폭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번 코로나19다, 이렇게 유통업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코로나19 소비 행태의 변화의 가장 큰 것은 어차피 예견은 되어 있었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온라인의 마켓시어가 더 커졌다는 건가요? 오프라인 온라인 대비? 그쵸. 그리고 그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2018년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바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렇게 피부로 유통업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서 공격을 좀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빠르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공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특가창고라는 생필품 전문몰 오픈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랜드 스토어라고 뭐 구찌나 뱅앤올립슨처럼 유명 브랜드 판매하는 플랫폼 런칭했고, 그리고 중순에는 장보기 서비스 런칭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라이브 커머스 런칭했고, 이거 보시면은 특가 창고랑 장보기는 대형마트랑 겨루겠다라는 거고요. 브랜드 스토어는 백화점이랑 겨루겠다라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이랑 겨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거에 그 판매자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전 밸류체인에 좀 유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풀필먼트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신상마켓 같이 동대문에서 이제 물건 뗄 수 있는 도매 플랫폼인데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에 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셀러들을 오픈마켓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마켓 대항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선물하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유통업 쪽에 좀 여러 가지로 공격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해드리면, 온라인 시프트로 빠르게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유통업체들도 지금 바빠졌고요, 손발이. 그리고 원래 커머스를 좀 진출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플랫폼들도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빨라졌고 온라인에 대한 진출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것들, 또 카카오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보실 텐데,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은 거의 뭐 삼성전자만큼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니까 이 두 종목의 뭐 다른 분야를 뺀 이 이커머스 분야에서의 장단점, 다른 점, 이런 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네이버가 마켓을 앞서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다른지, 두 기업이 접근을 할 때. 일단 네이버는 아무래도 자사 생태계 안에 연합군을 형성해 나가는 연합군? 식으로 지금 커머스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투자했던
이 밸류 체인도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을 위한 밸류 체인이고요. 그래서 그걸 사들이기보다는 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 및 뭐 신세계 그룹과 지분 교환한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직접 장보기 서비스를 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업체들과 손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자사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보통 생태계 안으로 유입을 시켜서 다 같이 좀 이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는 사실 아시겠지만 선물하기가 굉장히 큰 비중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카카오 커머스 분사를 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나서 뭐 카카오는 직접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뭐 지그재그도 이번에 인수를 했었고 그 외에 뭐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는 물건도 같습니다만은 카카오는 안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직접 하는 방식이 두 업체의 좀 다른 점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커버리 종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네. 유통업 담당하는 네네네. 입장에서 유통업만 바라봤을 때는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잘하겠다. 저는 일단 뭐 지난번 쿠팡 상장 때 워낙 분석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서 네네. 쿠팡 상장되면서 네이버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었죠. 네네네. 나스닥에 상장되는 쿠팡은 100조인데 네이버가 60조냐 뭐 이런 리포트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하시나요? 쿠팡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비교에 대해서? 사실 쿠팡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한 방대한 상품을 다음날 배송을 해준다는 건데요. 왜냐면 지금 쿠팡이 그 로켓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 쿠팡이 직접 매입해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SKU 품목들이거든요. 그런 게 보통 쿠팡 기준으로 한 600만 개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대형마트 점포에 가시면 거기 있는 물건의 종류가 한 4만 개, 5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600만 개 하는 거는 진짜 많이 하는 거고 그 외에 입점해가지고 판매하는 물건까지 합치면은 쿠팡이 거의 2, 3억 개 정도 달하는 물건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물건의 종류가 2, 3억 개? 네, 종류가. 물건 중에 그게 많을 수 있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물건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뭐 펜도 컬러별로 다 이게 그러니까 펜이 같은 펜이어도 다른 컬러면 다른 식으로 아마 카운트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빠른 배송의 뒷단에는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직접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1분기 때도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로 들어섰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이게 돈만 많으면 사실 저도 3조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 바로 출고해주면 배송은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돈만 많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김만석 대표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업체들이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런칭을 하면서 빠른 배송을 구현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풀필먼트는 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배송을 해주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제 친구가 뭐 제주도에서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주문을 보니까 내 주문의 90%가 서울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배송비 너무 많이 드니까 내가 이만큼을 너희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주문 들어올 때마다 네가 대신 보내줘. 대신에 네가 너네 집에 일정 공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관료도 좀 줄게 라고 하는 게 풀필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보관료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 들어왔을 때 대신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풀필먼트 서비스의 다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은 사실 요거와 더불어서 CS도 같이 해줘요. 고객이 뭐 예를 들어 불만이 있거나 환불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하면은 그런 것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했던 계기가 이제 아마존은 그 프라임 배송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쿠팡처럼 다 사입하고 이러기는 쉬운 거죠. 대신에 셀러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미국 땅이 넓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막 다 전역에 구축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 물건은 우리 센터에 그냥 갖다 놔.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프라임 배송 보장을 해줄게. 그러면은 배송이 빨라지니까 너희들의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지겠지? 서로 윈윈이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셀러들이 입점을 하면은 풀필먼트인 이제 프라임 배송 물건들이 더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가면은 더 빨리 살 수 있는 물건들이 훨씬 많아. 라서 이제 그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을 구축을 했던 게 이제 아마존의 사례였었고 근데 지금 네이버나 뭐 옥션이나 지마켓에 입점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과정 거쳐야 되는 집화해가지고 분류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니까. 풀필먼트를 하는 기업은 쿠팡 정도인 건가요?
쿠팡은 사실 풀필먼트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그냥 매입해서 쏘기 때문에 그냥 배송이 빠른 거라고 보셔야 되고, 쿠팡은 이거 배송을 풀필먼트는 배송을 대행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가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이번에 지분 교환을 하면서 이제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 최근에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배송 전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온라인 업체들, 뭐 지금 말하고 있는 쿠팡, 뭐 이런 온라인 커머스가 워낙 발달하고 있는데, 그럼 오프라인은 다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책에 그게 있어요. 온라인이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어. 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못하는 거를 떠올려 보시면은 먹는 거는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못 먹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기능들은 오프라인이 훨씬 더 월등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백화점 가보시면은 이상하게 막 강원도 닭강정 맛집 팝업 스토어를 막 갖다 놓고 맞아요, 이상하게 맞아요. 맛집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식료품 고층에 나온 거 전국에 있는 맛있는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뭐 요새는 더 현대서울 가보셨나요 혹시? 저 못 가봤습니다. 네. 가보시면은 막 일단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를 이런 실내 정원 같은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물건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도 가보시면은 뭐 어린이 도서관부터 해서 뭐 회전목마, 뭐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채워놓는 게 온라인 대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기능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복합 쇼핑몰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들이고요. 사실 이제 유통업이 가야 될 방향은 가격이 아예 남들보다 싸거나 아니면 남들이 못 파는 거를 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 대비 항상 열위에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물건을 땅 위에서 파는 거니까 고정 비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왜냐면 땅값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심지어 수도요금부터 전기요금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항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오프라인은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온라인이 가격을 낮추면서 온라인 그게 필요 없으니까 뺏어왔죠. 근데 온라인도 이제는 이거 검색하시면은 같은 게 막 수백 개 나오고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싼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치킨 게임을 치닫고 있다 보니 온라인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배송을 누가 빨리 해주느냐, 결제를 누가 덜 귀찮게 해주느냐, 그거에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격 낮추기는 절대 불가고요. 고정비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거, 온라인 못하는 거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먹는 거랑 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취식 같은 기능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품목들이 사실 마진이 좋은 품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백화점 옷을 잘 팔아야지 가장 수익성이 좋은데, 명품이나 식품 쪽은 사실 전체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낮은 수준이어가지고 많이 팔면 집계는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수익성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